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입사 직무시험에 대한 모의고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자격증 시험과 달리 우리 취업 입사 시험인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채용 비료로 인해서 각 은행들이 논술이라든지 주관 형식 형태의 채점 방식을 버리고 객관식 형태로 채용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처음인 만큼 이번 강의만으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하면서 적어도 저희가 예측하건대 은행 입사 시험 관련해서는 경제라고 하는 부분과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정도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이 얼마다, 몇 번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은행법에 의한 일반 은행의 고유 업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우리가 은행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은행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은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인 기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전반적인 관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금융위원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은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특수은행이 있고 일반 은행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거고요. 은행법에 의한 것들이 이제 일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우리가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외국은행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어쨌든 요 일반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은행은 고유 업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겸용 업무가 있습니다. 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업무가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것은 이 고유 업무가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여러분 은행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예금이죠. 예금을 받는 거.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예금과 대출이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외국한 업무, 그리고 내국한 업무, 그다음에 증권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외국한 업무, 그다음에 할인 업무 같은 경우가 이제 대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예금 업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4번에 있는 신용카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겸용 업무인데요. 겸용 업무의 대표적인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신용카드 업무가 있고, 이거 외에 신탁업이 있습니다. 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예금 같은 건 어떻습니까? 원리금이 보장된다면, 신탁인 경우에는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신탁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방카슈랑스라고 있죠. 이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것은 보험의 판매를 보험회사가 아닌 기타 다른 금융기관에서 팔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돼서 이 불어로 방카슈랑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방카슈랑스라는 말이 뭐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인데요. 이런 것들 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금리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대표적인 금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금융상식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대표적인 국제기준금리로서 영국은행 간 차익금리를 말한다. 국제자금시장에서 변동금리 조건일 때 기준금리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 은행 간의 차익금리,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고 하는 리보죠. 이게 이제 런던이 아니라 싱가포르게 되면 시보, 뉴욕에서의 은행 간의 차익금리면 니보라고 하는 금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기준금리에서 가장 통상적인 금리는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라고 하는 리보입니다. 요 런던 인터뱅크, 런던 은행 간 오퍼드 레이트, 그러니까 차익금리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국내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되는, 이게 이제 매월 15일경에 고시가 됩니다.
그 자금 조달 비용률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그달에 신규 취급한 기준으로의 조달 금리 또는 잔액 기준으로의 조달 금리에 나타나는 것이 코픽스라고 하는 일종의 금리 지수가 있습니다. 이 코픽스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CD 양도성 예금 증서가 대표적인 조달 금리의 기준금리였다가 코픽스로 지금은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자, 보기에서 여기 보면 코리보라고 있죠. 이 코리보는 요 리보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의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기관 간 차익금리인 벤치마킹에서 생겨난 게 코리보라고 하는 금리도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자금융사고가 빈번하게 하여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 전자금융사고에 관련된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감독기관에서는 사례의 목소리를 공개하면서 여러 번 대응하는데 다음 중 전자금융 사기 수법인데요. 이 기법을 사용하는 해커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웹사이트 링크 같은 거를 포함한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에 보다가 그 웹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접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트로이 목마 같은 이런 것들 불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휴대폰에 통제가 되면서 이제 그 휴대폰이 해킹당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뭐 돌잔치 초대장, 결혼 청첩장 이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스미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피싱 같은 경우도 있고 파밍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전자금융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전자금융 사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 사기와 관련돼서는 각각의 용어 등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그 홈페이지를 위조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파밍 거래도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최근 은행은 PB 영업 중심으로 우량 고객 자산관리에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이는 경제학자 파레토의 주장, 파레토 법칙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반대 법칙에 주장되고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PB라는 용어, 우리 프라이빗 뱅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업무별로 담당자가 있던 것을 1인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 개인의 은행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 이런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 이 PB는 뭐 갓 입사해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대개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인데요. 이러한 PB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은행에 100의 고객이 있다면 이 100의 고객 중에서 상위 20의 고객이 은행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에 의한 파레토 법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상반된 주장이 있죠. 사실 20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80에 의해서 된다는 이 문제죠. 80의 비핵심이 20의 핵심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용어로서 이러한 인터넷 비즈니스 와이어드 편집장 앤더슨이 처음 사용했다. 특히 아마존닷컴의 책 목록에 제한이 없는 인터넷 잘 팔고 있는데 이러한 20%보다는 오히려 한두 권씩 팔리는 이런 것들이 더 매출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베스트셀러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서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두 권 팔리는 그러한 물건들이 어떻게 팔리느냐. 자,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제과점에도 보면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과점에서 뭐 유명하게 소문난 빵은 어차피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잘 안 팔리는 빵,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그 제과점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레토 법칙과의 상반된 주장인데요. 그게 바로 롱테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롱테일 법칙이라는 용어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접근하면 이제 제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 대표적인 고전학파의 경제학이죠. 공급은 그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해서 공급 중시의 경제학에서 공급 중시의 경제학의 가장 기본을 두는 게 세이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이제 상반된 것이 결국 케인즈죠. 케인즈에 의하면 아니다. 유효 수요론이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깨진 유리창의 법칙. 브록 인도와 관련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용어 좀 알아두십시오. 최근에는 재작년이죠. 넛지 책 저자인 타일러 교수가 그 행동재무학과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뒷골목에 보면 어둠컴컴한 데에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화분, 꽃들을 심어놨더니 사람들은 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자동차에 완전한 자동차는 어느 누구도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지 않지만 자동차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자동차를 세워놨더니 보통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훔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그러한 법칙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용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중 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고객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율이다 매입률이다 말하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통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찰 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현찰을 팔 때 얘기입니다. 전신환이다. 그럼 전신환이라고 하는 텔레그래피 트랜스퍼죠. 그러니까 TT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데요. 환을 팔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매매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매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날, 전일 우리 외환시장, 우리 은행 간 시장이죠. 은행 간에 거래되는 은행 간 시장에서 T+2 영업일 때 결제되는 현물환 거래. 이 T+2 영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산 결제라고 하는 관행에 의해서 매매한 날로부터 2 영업일 때 결제가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보면 월요일날 주식을 팔았다. 그럼 월요일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 들어오거든요. 영업일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매한 날, 트랜스 액션 한 날 T+2 영업일 때 결제가 되듯이 외환시장도 T+2 영업일 때 결제가 되는 현물환 거래가 있습니다. 은행 간에 거래되는 이런 것들 갖고 기준 환율을 만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요거에다가 일정량을 플러스해서 매도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 매매 기준 환율에서 일정량을 빼서 매입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도율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가장 비싸다는 건 고객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거. 그건 뭐냐면 어떤 운송 비용이라든지 기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현찰 매도율.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캐시 셀링. 현찰 매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이제 여행자 수표. 트래블 책이죠.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 있고요. 그 다음 끝으로 전신환,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환 매도율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 수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여행할 때 사용하는데 자기가 사인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분실했을 때도 제가를 받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담이 큰 거는 현찰 매도율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행자 수표고요. 다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다 나니까 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설명에서 하는 금융상품은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돼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금융상품과 관련된 건데 고객이 단기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수단이고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달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매도한 후에 다시 환매 지원하는 상품 이게 뭐냐면 RP입니다.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고 하는 RP죠.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 수단으로서는 과거에는 콜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했었어요. 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행 간에 초단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초단기 금리인데 자금을 빌려올 때라고 할 것은 콜머니라고 하고요. 빌려줄 때는 콜론이라고 합니다. 자, 콜머니라는 말이 있고 콜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가 2003년부터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7일짜리 RP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라는 것은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만은
금융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았다가 일정 시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즉 환매수해주기로 하는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품이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는 RP, 우리말로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다라는 상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고객의 어떤 단기적인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있는 CP는 뭐냐? Commercial Paper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기업 어음입니다. 자, 누가 발행한다고요?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음하면 과거 상거래에서 자, 물건을 샀는데 돈이 없어요. 현금을 주면 되지만 현금이 없어. 그러면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상거래와 관련된 것을 상업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업어음 뭐냐면 일종의 융통어음입니다. 즉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어음, 그러니까 상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성입니다. 단기성 상품. 그래서 이 CP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이 그거를 매입해주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다시 그걸 고객한테 매출하는 형식의 상품이 CP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D, Certificate Deposition, 직역하면 예금 증서라는 건데요. 자, 은행에서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뒀잖아요.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뭘 줍니까? 통장을 주죠. 그럼 통장을 남한테 줬다고 해서 양도가 권리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CD라는 것은 증서로 발행된 이 자체가 증권입니다. 법률적인 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발행한 걸 사서 내가 필요하면 남한테 줬을 때 교부를 했을 때 그 자체로 효력이 붙어 있는 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CD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C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 현금 관리 계좌, 고객의 단기성 상품을 단기성 여유자금을 넣어뒀다가 내가 인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CM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짜치는 것은 우리가 보험하면 생명보험이라는 거와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전액보상입니다. 물론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각각의 사망보험금이 1억이다. 그럼 각각 받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손해보험은 과로를 주된 근거로 성립하면 우리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험이 어떻게 나타날지 각 개인별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 국민생명표라고 하는 그거와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기준, 보험회사에서는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몇 살 때 평균 수명이 죽더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그게 적용시키는 거,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안면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럼 2분의 1을 하지만 사실은 두 번 던졌다고 해서 꼭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죠. 두 번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2분의 1이 확률에 접근한다라는 게 대수의 법칙인데요. 대수의 법칙에 근거에 성립하며 그다음 보험료 중에 보험금의 기초가 되는 순보험료의 총액과 지불되는 보험금의 총액이 같아지는 것, 이게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어요. 이 순보험료라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금을 주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만기 때 환급금을 위한 것이 이제 순보험료고 부가보험료라는 건 이제 필요 경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있는데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바로 이 부가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낸 보험료를 갖고 고객한테 뭘 주느냐? 보험금을 주죠. 그 총액이 같아야 된다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이고요. 계산되며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보면 과로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나이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같은 상품을 가입해도요. 보편적으로 남자가 비쌉니다. 보험료가. 왜 그러냐? 평균 수명이 대수의 법칙에서 보니까 여자가 길더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사망 확률이 남자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많으니까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반대급부가 크니까 내야 될 보험료도 조금 많다라고 하는 게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이해되죠? 쉽게 말해서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 더 내라 라고 하는 게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에 관련된 기본 원칙, 대수의 법칙, 수지상대 원칙,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이런 용어들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국가 등이 자금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어쨌든 채권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원리와요. 채권의 용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 간에는 양의 관계 있다. 양의 관계 있지 않죠. 음의 관계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분모에 있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예요. 잘못됐네요. 복리채는 이자 지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했는데 복리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표채가 있고 여러분들 알아둘 거예요. 이표채라고 하는 게 있고 할인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리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표채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복리채가 아니고. 그래서 요 1번이나 2번 잘못됐죠.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지 않아요. 무이표채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 안 주는데 그럼 누가 삽니까? 10,000원짜리 채권을 디스카운트해서 파는 거예요. 9,000원에 판다, 9,500원에 팔아요. 그럼 만기 때 가서 원금만 주는 선이자 지급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이자. 그럼 복리채는 뭐냐? 이자를 만기 때 가서 다 줘요. 만기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장내 채권의 매매 시간이나 주식 매매 시간. 우리 장내 주식 매매 시간이나 채권 매매 시간은 현재 9시부터 3시 30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장내 채권의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우리가 채권은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30%가 맞는데요. 채권 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 자, 이런 것들도 채권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채권에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두실 것은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와 신주인수권사채요. 그리고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발행되고 있는 코코본드.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걸 일일이 천천히 다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용어들을 써놨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환사채라는 건 뭡니까? 사채이면서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전환하면 한 몸이니까 사채가 없어지고 사채 대금이 주식 대금으로 전입되는 게 전환사채고요. 신주인수권사채는 사채인데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주를 받다 하더라도 사채의 지위는 존속하는 거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CB는 전환권 행사 후 사채권이 소멸되죠. 한 몸이라 그랬어요. BW는 행사 후에도 사채권이 존속한다. 별도로 대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맞고요. CB 전환권 행사에는 신규 자금이 불필요하나. 그렇죠? 왜냐하면 사채 대금이 주식 대금으로 전입될 뿐이니까. BW는 별도의 대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고요. CB는 사채권 전환에 함께 붙어서 거래하므로 전환권이 사채와 별도로 유통이 안 됩니다. 맞고. 근데 이제 신주 인수권사채는 이제 과거에 발행된 것들은 별도로 거래됐거든요. 신주 취득의 한도는 CB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 금액과 동일하나 BW인 경우에는 사채 금액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경우가 많다.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요 CB와 BW 간단히 얘기했고요. 교환사채라는 건 뭡니까?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교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갖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교환 주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복수개로 교환 가능 주식이 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오페라 본드라고 합니다. 오페라 본드라는 게 뭐냐? 이 교환사채 부분으로서 교환 대상 주식이 2개 이상일 때를 오페라 본드라고 하고요. 코코본드라고 해서 조건부 전환주권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증권을 코코본드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은행들이 BISB를 계산할 때 많이 하죠.
커버드 본드, 상환에 있어서 별도의 담보가 별도로 분리돼서 별도의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우리가 커버가 되어 있는 본드다라는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0번. 국제채권에는 외국채와 유로채가 있다. 다음에 설명하는 채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일단 외국채와 유로채가 가장 차이점 뭐냐면 외국채라고 하는 것은 비거주자가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의 표시통화와 발행 지역이 발행 국가가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거 좀 조심합시다. 자,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달러 표시로 발행하는데 미국에서 발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엔화 표시로 발행하는데 일본에서 발행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채권 표시통화와 발행 국가, 지역이 같은 거를 외국채라고 하는 데 반해서 유로채라고 하는 것은 비거주자가 채권 표시통화와 발행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발행하는데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할 때를 유로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 답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서 달러화 등으로 발행한다. 자, 이게 달러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거를 아리랑 본드라 그래요. 원화로 발행할 때를. 원화가 아니라 원화 이외의 통화, 대표적인 게 달러죠. 그럴 때를 우리가 김치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자, 이런 거 외에도 비거주자가 채권 표시통화로 발행 지역, 미국에서 발행되는 걸 양키 본드, 엔화 표시로 일본에서 발행되는 걸 사무라이 본드, 일본에서 엔화 표시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거를 쇼큰 본드,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중국에 가서 위엔화로 발행되는 거를 판다 본드, 비거주자가 홍콩 가서 위엔화로 발행되는 걸 딤섬 본드, 이런처럼 아주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해설에 다 그런 것들을 표시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신종채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변동금리부 채권.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이자를 주는 건데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주는. 그럼 고정금리 채권과 비교하면 금리가 하락할 때 투자자에게는 유리하고 자,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를 많이 안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죠. 금리가 상승할 때가 투자자에게 유리하죠. 서로 반대로 써놨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요. 전환사채의 표면일은 동일 조건이 일반 사채의 표면일보다 낮게 발행된다. 맞죠? 왜냐하면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 권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반 사채보다는 표면금리가 낮죠. ABS, 자산유동화증권 용어 알아두시다. 우리가 보통 자산 보유자, 금융계 같은 데서 갖고 있는 자산을 풀링해서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ABS 있죠. 그런 유동화시킬 때 그 자산 보유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특수 목적에 유한 회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 회사인데요. 이런 거에다 자산에 양도하고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ABS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무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채권가액이 하락하면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채권 수익이 낮아져 채권가의 행사 가격에 근접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콜옵션무 채권이라는 것은 살 수 있다. 즉 발행자가 원리금을 중도에라도 상환할 수 있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중도 상환 채권, 수의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게 콜업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즉 채권 가격이 올랐을 때 행사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왜 금리가 떨어졌을 때 행사할까요?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그 원리금을 상환해서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은행 가서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면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상환하고 새롭게 낮은 금리로 조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함이 아니라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즉 금리가 떨어질 때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만 고르면 이제 가와 라가 되네요. 12번. 다음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보안기술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는 용어는 A씨는 급하게 쓸 일에서 1,0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중개, 개인 간에 직접 거래하는 금융거래.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피어 투 피어라고 하죠. 즉 사적인 거래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 상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 빌려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중개회사인 중개회사에서 빌리러 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신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담보사항 이런 걸 제공해주고 금리가 조건이 맞으면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자사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다 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에게 돈을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P2P는 P2P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P2P 금융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 누적된 거래 내의 정보가 특히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에게 컴퓨터와 똑같이 저장되는 특징이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블록체인. 최근에는 어떤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대세가 이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렇죠? 안에 어떤 그 네트워크의 어떤 뭐라고 해요? 집합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모바일 게임 협회 이런 데서도 보면 블록체인 컨텐츠 협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듯이 대표적인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상품으로 나온 게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머신러닝.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인간들이 모든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추론, 포캐스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예측해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머신러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답은 이제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모의고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